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이승익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3GPP에서의 5G MEC 국제 표준화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내용이 앞서 국내 표준화에서 발표를 해주셨지만 이제 국내 표준화에서도 이미 3GPP하고 엣지 MEC 쪽의 표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향후 국내 표준을 기반으로 국제 표준에 반영하는 이런 액티비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이 향후 우리 국내 표준 방향하고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내용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국제 표준화 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소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중점적으로는 3GPP 쪽의 표준 이슈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타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좀 양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중요한 부분만 제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는 형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다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고 앞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실제 이제 5G MEC에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5G 망에서 MEC를 통해서 초저지연 서비스를 달성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5G가 이미 초저지연 네트워크를 위해서 도입이 된 건데 뭘 또 더 초지연하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발표 자료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5G에 이렇게 자율주행차라든지 로봇, 게임 같은 이런 서비스가 다 연결이 되더라도 문제는 이를 이렇게 서비스할 수 있는 응용 서버가 인터넷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5G에서 인터넷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지연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응용 서버를 응용 서비스 단말 쪽에 가깝도록 망 내에 위치하는 MEC 호스트라는 쪽에 응용 서버를 위치해서 전진 배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저지연,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는 대역폭의 분산화라든지 아니면은 릴라이빌리티, 그 다음에 데이터의 세퍼레이션, 이런 목적들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전진 배치한 MEC 호스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 MEC 호스트를 응용 실행 환경과 그 다음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응용 실행 환경과 그 다음에 MEC 플랫폼, 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응용 실행 환경에 응용 서버를 설치를 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가상 자원을 배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가상 자원과 응용 서버의 어떤 실행, 그 다음에 네트워크 라우팅, 이런 것들을 MEC 플랫폼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MEC 호스트라는 거를 전진 배치함으로써 저희 MEC 5G MEC 기술을 달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MEC 호스트는 이제 디플로이먼트 옵션에 따라서 KT나 SKT U+, LG U+ 같은 통신 3사가 직접 자기네 망내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기존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인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제공을 해서 이거를 오퍼레이터와 협력적으로 이렇게 디플로이를 해서 서비스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이제 디플로이먼트 옵션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요소 기술을 위해서 5G MEC 국제 표준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왼쪽에 리스트업 해놓은 것과 같이 MEC를 어떻게 디플로이먼트 할 거냐, 그 다음에 차징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UE에 대한 모빌리티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기타 등등의 옵션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세 가지로 보고 있고요. 그 중에 두 개가 이제 트래픽 스티어링, 실제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트래픽을 라우팅 해주고 분배를 해줄 거냐, 두 번째는 이 MEC 호스트에 대한 응용 서버의 배치나 라우팅을 어떻게 해줄 거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표시는 따로 안 했지만 Capability Exposure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네트워크 오퍼레이터에서 MEC 호스트를 관리를 할 때 이 MEC 호스트를 사용하는 MEC 응용 서버에 그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추가적인 서비스를 올려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단말의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라디오의 어떤 스테이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줌으로써 응용 서버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밸류 에디드 서비스가 가능할 거다라는 측면에서 5G MEC의 이제 어떤 특화된 포인트가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지금 현재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엣지
ISG MEC라든지 그다음에 3GPP, 그다음에 ITOT, 기타 외에 그 GSM이라든지 그다음에 5G AI에서 관련된 리퀘어먼트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본 발표에서는 3GPP 쪽에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MEC 표준화는 엣지 ISG MEC 그 엣지 그룹에서 2014년부터 표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준비가 됐고 이미 많은 양의 표준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미. 그래서 총 3단계로 나눠서 프레임워크라든지 참조 구조, 그 다음에 기타 아까 Capability Exposure로 말씀을 드린 그러니까 MEC 서비스의 그 서비스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이 전부 표준화가 거의 완료가 된 상태고요. 지금 페이즈 3에서 POC라든지 아까 말씀해 주신 MEC 페더레이션 이런 이슈의 추가적인 표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에서 보시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MEC 호스트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MEC 플랫폼 말씀드렸던 그 애플리케이션 이네이블먼트라는 키워드, 두 번째는 Capability Exposure로 대변되는 그 MEC 서비스의 인터페이스 표준, 그 다음에 이제 이 MEC 호스트와 응용 서버들의 매니지먼트와 오케스트레이션을 담당하는 이제 마노 API들, 이런 세 개를 나눠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참조 모델을 완성을 했고요. 사실 지금 밖에서 전시하고 있는 혹은 지금 5G MEC로 이렇게 불리고 있는 대부분의 이게 디플로이먼트는 대부분 이제 이런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UI 쪽이나 그 기타 네트워크에 관련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 표한 플랫폼 레벨의 표준이기 때문에 이걸 실제 디플로이먼트 하거나 혹은 그 5G 쪽에 그 디플로이를 할 때는 몇 가지 이제 좀 추가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이제 SDO에서도 표준화를 진행을 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ITUT에서도 관련된 표준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건 조금 더 넓은 범위의 MEC라든지 클라우드 테크놀로지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3GPP 쪽이 이제 제가 오늘 포커스를 할 내용이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표준화의 중점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5G 그 시스템이나 서비스들은 릴리즈 15의 5G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계신 거고요. 이 상용화된 내용을 설계를 할 때 2016년에 이걸 초기 설계를 했는데 이미 엣지 컴퓨팅을 감안을 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을 분리를 해서 그 엣지 호스트의 위치에 따라서 UP를 분배하거나 트래픽을 스티어링 할 수 있도록 이미 준비를 해서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엣지 컴퓨팅을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총 세 분류로 나눠서 표준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일단은 자율주행차 같은 어떤 응용 레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엣지 이네이블러 레이어, 그 다음에 그 밑에 네트워크 레이어, 트랜스포트 레이어라고 부르는 네트워크 레이어,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레이어, 요 세 가지로 나눠서 표준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엣지 앱이라는 거가 그 응용 계층의 엣지 이네이블러 레이어의 표준화를 뜻하고요. 쉽게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MEC 플랫폼 레벨의 표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트랜스포트 레이어에는 플랫폼이 없더라도 네트워크만으로도 이 엣지 컴퓨팅의 기술을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니지먼트 레이어는 이런 이제 그 자원들을 관리하는 거고,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네트워크 레이어냐 응용 계층이냐 이거의 차이가 아니라 기존의 그 엣지 MEC라든지 다른 MEC 표준을 살펴보게 되면 플랫폼을 중점적으로 하는 표준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3GPP SA2에서 5G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설계를 하면서 혹시 플랫폼이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디플로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거 없이 할 수 있는 빠르게 디플로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이제 하던 찰나에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도 엣지를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지금 이네이블러 레이어,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나눴지만 이 두 개가 서로 컴플리먼트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네이블러 레이어가 없어도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그 동작을 하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용 계층은 요 그림은 많이 보셨다시피 아까 발표에서도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오른쪽 그림에서
중간에 3GPP 네트워크가 있고 그 사이에 양쪽에 보면은 단말과 그 다음에 플랫폼이 위치하는 이 응용 계층의 프로토콜을 표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SA2에서는 이 네트워크 레벨에서 엣지 컴퓨팅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트래픽 스티어링입니다. 그래서 그 엣지 호스트의 위치에 따라서 이 네트워크 그 데이터 플랜을 어떻게 라우팅을 해줄 건가, UP를 어떻게 설정을 할 건가의 이슈가 있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진화를 해서 실제 그 엣지 호스트가 응용 계층에서 그 선택이 되면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이 선택된 그 엣지 호스트를 어떻게 단말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플랫폼 없이 동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그림이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파트가 매니지먼트 레이어.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랜스포트 레이어, 그 다음에 엣지 이네블러 레이어, 여기에 전부 크로스돼서 그 응용 자원들이나 가상 자원들을 관리하는 레이어인데, 이제 이쪽은 아직 그 표준화가 조금 진행 중인 상태라서 요 관련된 내용은 표준이 완성되는 대로 다시 한번 리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발표드릴 내용이 이제 세부적으로 두 개로 나뉩니다. 엣지 이네이블러 레이어와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엣지 이네이블러 레이어 응용 계층의 MEC 표준화는 3GPP SA6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지금 릴리즈 17 작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릴리즈 17 작업을 끝내고 릴리즈 18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릴리즈 17 작업을 통해서 TS 23.558 스펙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엣지 이네블러에서 중요한 그 토픽들이 있는데, 토픽들은 여기에 총 이제 7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적인 파트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EAS 디스커버리, 그다음에 캐퍼빌티 익스포저, 서비스 컨티뉴어티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EAS라는 거는 그 엣지 애플리케이션 서버, 그 아까 말씀드린 엣지 응용 서버가 각처에 나눠져 있을 때 자기한테 가장 가까운 그 응용 서버가 어디에 있는 건지를 찾는 것이 EAS 디스커버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토콜과 그 기능을 표준화를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 바와 같이 네트워크에서 제공할 수 있는 밸류 에디드 서비스, 예를 들면 뭐 라디오 인포메이션이라든지 UI 로케이션 같은 서비스들을 어떻게 응용 서버에 올려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UI의 이동성이나 혹은 현재 퍼포먼스에 대한 그 다이나믹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플랫폼이 EAS를 바꿔준다든지 트래픽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네트워크한테 요청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처리하는 서비스 컨티뉴어티 서포트, 이런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 이네블러 서버가 표준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이제 요 아까 보여드린 그림에서 크게 5가지의 그 엔티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ECS라는 엣지 컨피그레이션 서버라는 거는 이제 부스트래핑 서버 같은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엣지 컴퓨팅의 어떤 플랫폼이나 그 다음에 네트워크 레벨의 컨피그레이션을 ECS가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AC라는 것은 애플리케이션 클라이언트, 저쪽 UI단에 있는 응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개가 가장 중요한 엔티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EES, 엣지 이네이블러 서버가 있는데, 이제 이 엣지 이네이블러 서버라는 것은 이 플랫폼, 그 아까 말씀드린 엣지 호스트의 플랫폼 엔티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 레벨에서 어떤 EAS가 어디에 있고 이거를 UI가 어떤 EAS에 그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들을 EES가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결정 사항에 대한 것을 그 네 번째에 있는 EC, 엣지 이네이블러 클라이언트가 UI 사이드에서 EAS와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그 정보를 받아와서 그래서 적절한 EAS에 연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EAS라는 거는 응용 레벨에서 서버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EAS와 AC 간의 애플리케이션 클라이언트 간의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이 데이터 트래픽을 연결할 수 있는 채널이 완성이 되게 되고, 이 채널에 대한 트래픽을 연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EAS를 선택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 EES와 EC 간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엔티티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 프로시저들을 나열을 한 것인데, 간략하게 말씀을 이제 뭐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서비스 프로비저닝이라는 거는 EES나 ECS의 정보를 어떻게 단말 쪽에 알려줘서 이 단말이 엣지 호스트에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EAS에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오른쪽에는 이제 테이블로 그 EAS의 정확한 정보, 그 다음에 EES의 정확한 정보들을 이렇게 인포메이션 엘리먼트로 나열을 한 것이고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먼저 ECS와 EES의 정보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 EES, 그 다음에 각 엔티티 EES와 EAS, 그 다음에 AC 이런 클라이언트의 총 엔티티들이 전부 레지스트레이션 작업을 통해서 저 각각의 정보를 이렇게 엣지 플랫폼 레벨에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EES가 ECS한테 자기가 총괄하는 EAS의 정보, 그 다음에 자기의 연결 정보 등을 ECS한테 알려주고요. 그걸 이제 ES 프로파일이라는 걸로 아이덴티파이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EAS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그 서비스하는 응용 타입이나 그 다음에 어떤 퍼포먼스 매트릭 같은 거를 EES한테 알려줌으로써 나중에 EAS 죄송합니다. UE가 적절한 EAS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그런 정보를 EES가 저장할 수 있도록, 저장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단말 측면에서 내가 어떤 응용을 원한다, 어떤 퍼포먼스를 원한다라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프로시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EAS 디스커버리가 아까 가장 중요한 프로시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그러면은 UE가 어떤 EAS와 연결을 해야 되느냐, 나와 가장 가깝고 내가 원하는 타입의 응용 서버가 어떤 것인가를 찾는 것이 바로 EAS 디스커버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엣지 이네이블의 클라이언트, UE 단의 클라이언트가 그 플랫폼 단에 있는 EES한테 물어봐서 내가 원하는 정보 응용 타입이 이런 거고, 내가 현재 위치가 어떻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퍼포먼스가 어떻다라고 알려주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EAS를 선택을 해서 EAS가 응답을 해주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서비스 컨티뉴티를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은 UE가 이동성을 갖거나 그러니까 다른 네트워크로 옮겨가거나, 여기서 로밍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위치적으로 이렇게 핸드오버를 했거나 아니면은 내가 겪고 있는 퍼포먼스가 뭔가 조금 나빠졌다라는 측면에서 뭔가 EAS의 체인지가 필요로 할 경우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연결을 어떻게 유지해 줄 건가, 어떻게 EAS를 새로 찾을 건가, 이런 내용들을 처리하는 것이 서비스 컨티뉴티 서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뭐 컨텍스트를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받아오고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여기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슈는 이제 네트워크 레이어,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5G MEC 표준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거는 이제 SA2 워킹 그룹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릴리즈 17 표준화가 최근에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관련된 스펙이 23.548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릴리즈 15, 16에서 이미 엣지 컴퓨팅을 고려를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 네트워크 그 아키텍처를 설계를 할 때. 근데 이제 릴리즈 17에서 좀 더 이거를 세분화해서 지금 그림에서 보여드린다시피 로컬 DN에 EAS가 위치할 경우에 이 EAS를 어떻게 찾아서 유의한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시저를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이걸 위해서 EASDF라는 엔티티를 새로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 EASDF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EAS 디스커버리, 아까 응용해서 EAS 디스커버리를 했고 또 네트워크 레이어에서도 다시 EAS 디스커버리를 하는데, 이게 차이점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플랫폼과 상관없이 플랫폼이 없더라도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EAS를 바로 디스커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ASDF라는 EAS 디스커버리 펑션이라는 놈을 도입을 해서 UE가 기존의 DNS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EAS 디스커버리 펑션한테 내가 원하는 EASDF의 IP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 이 EASDF가 적절한
EAS를 선택을 해서 그 IP 주소를 DNS 리스판스로 유이한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서 그 가장 가까운 EAS의 IP 주소를 얻음으로써 이제 연결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뭐 뒤에서도 뭐 DNS 메시지를 어떻게 핸들링하는지, 그 다음에 이 DNS를 ESDS뿐만 아니라 그 로컬 DN에 있는 로컬 DNS 서버도 뭐 처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ESDF의 실제 설정은 5GC의 SMF가 담당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뭐 거기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본 발표에서는 제가 좀 다루긴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뭔가 좀 복잡합니다. 이거는 사실 그 표준 스펙에서 있는 프로시저를 그대로 좀 갖고 와서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그냥 전체적으로 뭐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간략하게 제가 이 어떤 프로시저가 성립이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보시면 UE가 실제 이제 내가 데이터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5G의 코어 네트워크하고 PDU 세션을 맺게 됩니다. PDU 세션을 SMF가 맺게 되면 이 SMF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EASDF한테 이런 UE가 이제 연결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EAS 정보를 미리 마련을 해놔라. 그래서 UE한테 요청이 오면 여기에 대한 적절한 EAS의 정보가 이것이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럼 EASF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여기 지금 빨간 그림에서 빨갛게 지금 번호가 7번에 보시게 되면 DNS 쿼리를 EASDF한테 전송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 DNS 쿼리를 해석을 해서 EASDF가 지금 스텝 19번에서 DNS 리스판스를 통해서 적절한 EAS의 IP 주소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UE는 그 IP 주소를 바탕으로 그 적절한 EAS에 연결을 하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EASDF가 어떤 EAS를 UE한테 전달할 건지, 거기에 들어가는 정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요약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 테이블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EAS가 위치하고 있는 데이터 네트워크의 이름, 그 다음에 네트워크 슬라이싱에 대한 그 아이덴티파이어, 그 다음에 관련된 뭐 응용 아이디, 그 다음에 뭐 DNS 주소,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이제 응용 서버 쪽에서 네트워크한테 전달을 하고,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가 SMF를 통해서 EASDF한테 미리 전달을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UE가 DNS 쿼리를 할 때 이 정보를 바탕으로 그 DNS UE한테 이 내용을 전달하게끔 돼 있는 내용입니다. 요건 조금 재밌는 내용이고 사실 이제 딱 직전 회의에서 이 내용이 언급돼서 사실 모르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MEC 표준을 서포트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DNS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DNS 프로토콜은 지금 현재 5G에서도 굉장히 와이드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 이걸 도입한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인 그 어떤 프로토콜을 도입을 하거나 플랫폼을 도입을 하지 않고서도 이 MEC를 서포트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DNS를 사용을 할 때 이 DNS 쿼리를 통해서 EASDF한테 주소를 받아오게끔 해놨는데,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휴대폰에서 DNS 주소를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응용이 그거를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 골머리를 앓다가 결국에는 그거를 못하도록, 그래서 응용 쪽에서는 그 엣지 DNS 클라이언트라는 펑셔널리티를 붙여서 이게 없으면은 EASDF에 접속을 못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MEC 프로토콜, 그 MEC를 쓰려면 이 그 단말 쪽에 엣지 DNS 클라이언트라는 기능을 장착을 해야만 쓸 수 있고, 만약에 그게 없으면은 UE가 EASDF 외에 다른 DNS도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MEC의 동작은 우리가 보장을 못한다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들어간 표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엣지 릴로케이션이라는 부분은 앞서 그 플랫폼 레벨에서도 서비스 컨티뉴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서비스 컨티뉴티에서 유의가 새로운 위치로 옮겨갈 때 그러면은 그 위치에 가장 가까운 EAS를 찾아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EAS를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을 한 거가 바로 엣지 릴로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그 옛날 EAS로부터 오던 트래픽, 이 내용들을 전부 새로운 EAS에서 오는 트래픽으로 전부 이렇게 IP 주소를 바로 바꿔버리는 이런 형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IP 주소를 바꿔서 새로운 EAS와 연결을 보장을 하다 보니 문제는 옛날 EAS로부터 못 받은 어플리케이션 트래픽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혹은 이 옮겨간 상황에서 싱크가 안 맞아서 지금 현재 들어오는 데이터를 기다렸다가 옛날 EAS에서 오는 데이터와 결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UPF 쪽에서 이거를 버퍼링을 한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에 올려주는 이런 내용들이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 표준화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좀 제가 이렇게 발표 내용도 많고 그다음에 그 이슈도 너무 복잡해갖고 이제 핵심 사항들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갖고 조금 헷갈리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이게 무엇인가 이게 정리가 안 된다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잠깐 이렇게 워딩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3GPP 쪽에서 트랜스포트 레이어와 그 다음에 이네이블러 레이어, 응용 계층의 이 두 가지 레이어의 표준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플랫폼이 없더라도 DNS로만 동작을 할 수 있는 표준화를 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응용 계층에서는 기존의 엣지 MEC에서 했던 그런 플랫폼을 이 5G에 맞게 좀 변화시켜서 표준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뭔가 좀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준화를 바탕으로 지금 현재 3GPP 릴리즈 18, 그러니까 18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5G 어드밴스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LTE가 끝나고 LTE 어드밴스드로 갔던 것처럼 릴리즈 18부터는 5G 어드밴스드라고 부르고 이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5G MEC 쪽도 릴리즈 18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기 GSMA 액티비티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 GSMA 부분은 뭐 앞서 발표에서도 계속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GSMA는 사실 이게 5G라든지 네트워크 통신에 관한 리퀘어먼트들을 네트워크 오퍼레이터들이 모여갖고 그런 리퀘어먼트들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표준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오퍼레이터가 필요한 부분이 오퍼레이터 플랫폼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그 네트워크를 개방을 하고 연합을 함으로써 이제 커먼한 플랫폼을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밸류 애드 서비스를 찾겠다라는 것이 그 오퍼레이터 플랫폼이고요. 이거의 첫 출발점이 텔코 엣지라는 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엣지 컴퓨팅 기술을 서비스의 제3 서비스에 개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개방한 내용들을 오퍼레이터 간에 연합함으로써 로밍을 하거나 혹은 다른 오퍼레이터에 소속된 유의도 쓸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을 리퀘어먼트로 내놨고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3GPP에서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의 출발점이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커먼 노스바운드 API 프레임워크라는 걸 만들어서 이거를 엣지 컴퓨팅의 기술, 엣지 앱 플랫폼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다음 발표에서 조금 자세하게 나올 것 같아서 이 발표에서는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3GPP 5G 어드밴스드 릴리즈 18에 대해서 트랜스포트 레이어와 응용 계층 레이어에서 이 18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A6에서 응용 계층에서는 이제 요 스터디부터 작업을 해서 각 관련된 이슈에 대한 분석과 스터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거를 토대로 내년 연말까지 스펙 작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이 아까 발표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지금 현재 엣지 MEC와 그 다음에 3GPP 그 엣지 앱 간의 얼라이먼트라든지 인터워킹에 대한 이슈가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에서도 이제 이 릴리즈 18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 작업이 로밍 서포트와
그 다음에 아까 앞에 말씀드린 GSMA의 OPG 작업, 이제 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SA6에서 관련된 내용이 제안이 됐었는데 요 내용은 아직까지 논의 중인 이슈라서 본 발표에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예.